네, 실천신대에서 종교사회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정성조사 결과 발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조사에서 정량, 정성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구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량조사,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통계조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많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벌써 이제 몇 차례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요. 또 8.15 집회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열려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극우 개신교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개신교인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특히 극우 성향을 보이는 보수 개신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조사의 1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우 개신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정치, 또 교회와 정치에 대한 관계의 이해를 넓히고 또 바람직한 정치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조사 설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570명을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을 했는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간사님이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개신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정치 성향을 0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가 되는데 응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이 이제 10점이기 때문에 10점에 가까운 7, 8, 90에 응답한 사람들을 보수 성향이라고 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이제 8.15 집회 이후에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설문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만 소개를 드리면 정치 성향과 현재 이념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평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극우에 대한 생각,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문 문항 보시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응답자 특성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무작위 표집을 했는데 남자들이 좀 더 많이 표집이 되었고요. 또 연령도 더 나이가 많은 층에서 더 많이 표집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수 성향이 그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보시면 주관적 보수 이념 수준이라고 해서 7, 8, 90 응답한 사람들인데 7점과 8점이 약간 보수, 9점과 10점이 매우 보수,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집 분석을 했는데요.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유형화하기 위해서 하는 통계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극우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는 극단적인 우익 성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뭐가 극우냐라는 게 이제 사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었지만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인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이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통계 조사를 통해서 좀 유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군집 분석을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유사한 집단들을 묶어주는 것인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제하고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또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는 좀 다행히 좀 몇 가지가 좀 뚜렷하게 특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째, 군집 1은 사안에 대해서 다소 약한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정광 목사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행동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군집은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분석을 하면서 좀 무색무취한 집단이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해서 소극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군집은 이념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보수 이념에 아주 투철합니다. 태극기 집회에도 강한 친화성을 보이고 관심을 갖지만 군집 1보다는 좀 덜 행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집 4는 사실상 이제 진보에 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보입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태극기 집회나 전광 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요. 사실상 보수보다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수라고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표집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극우와 비극우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군집에 따라서 행동형과 이념형이 좀 더 강한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우 성향이라고 보았고, 소극형과 진보형은 그 극우 성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우 성향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극우 성향이 어떻고 비극우 성향이 어떻게 말씀드렸을 때, 극우 성향은 행동형과 이념형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극우 성향은 나머지 두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정치 성향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72%는 처음부터 계속 보수였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8% 정도가 전에는 보수가 아니었는데 바뀌어서 보수가 되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령이 낮은 쪽에서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고요. 20대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에 보수로 바뀐 사람들은 중도에서 보수가 된 비율이 58%로 좀 더 많았고, 진보에서 보수가 됐다는 응답도 42%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수 성향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 계기가 되었다.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보수 성향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7% 정도는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호감을 보이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대답이 있는데요. 보수 성향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라고 한 대답은 극우 성향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젊을수록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보수 성향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를 질문했는데요. 56% 절반 이상이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영향을 받은 것 중에는 18%가 언론의 영향이란 대답이 제일 많았고, 비슷하게 17%가 부모님의 영향이란 대답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는 부모의 영향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 의향이 있거나 전광훈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교회 지인 목사님의 영향이 다른 응답자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정치 뉴스와 정보 입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38%가 방송 뉴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SNS가 22%, 또 신문 20%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송 뉴스나 신문을 전통 매체라고 한다면 한 58%, 59%가 전통 매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매체가 3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극우 성향의 경우에는 방송 뉴스의 비중이 좀 낮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히 유튜브는 비극우 성향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극우 개신교, 개신교만 아니라 극우 성향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문이 주 경로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정치 뉴스나 정보를 가장 신뢰하는 신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조선일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다른 응답에 비해서는 좀 더 압도적으로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에서 이런 대답들이 더 많이 나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이 주 경로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럼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앞에 보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대체로 좀 고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조선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지만 KBS도 19%가 나오고요. YTN, 연합뉴스 좀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좀 균등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V조선이라는 응답은 극우 성향에서, 특히 이념형에서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진보형과 태극기 집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또 전광훈 비지지자는 KBS와 JTBC라는 응답이 또 가장 높게 나와서 대비가 되고 있고요. 비극우 성향 전체를 보면 KBS가 가장 높게 나와서 극우, 비극우에 따라서 신뢰하는 방송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튜브도 물어봤는데요.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주 경로인 응답자들이 신의 한 수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또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신의 한 수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 세로 연구소라든지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또 공병호 TV 이런 것들이 많이 본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이념 성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인식인데요. 먼저 나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44%가 집단의 손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였고요. 다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가 27%였는데 좀 나눠서 보게 되면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게 한 52% 차지하고 있고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가 43%, 이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에서 이런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념형이 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가 55%로 역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가 32%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 이념형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의 질문이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익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다소 문제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2%, 앞보다 조금 높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25%, 절반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또는 친시장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었고요. 역시 극우 성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형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95%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행동형은 절반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진보형은 반대 입장입니다. 기업이나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과반수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45%를 차지하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편이다도 36%, 합하면 81%가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4점 척도나 5점 척도로 질문했을 때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다수가 나오는 대답이 많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강한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45%라는 얘기는 정말 강한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인터뷰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있는지, 또 현 정부는 친북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거의 80% 수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극우 성향에서 더 강하게 90% 넘게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비극우 성향은 네 항목 모두 60% 정도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으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회자, 항존직이 다른 직분자, 직분 없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책에 대한 찬성률인데요. 먼저 대외 관계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한미 동맹 우선 정책, 친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90%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50% 정도로 나왔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찬성은 30%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성애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요. 양성평등은 또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국민 기본소득 찬성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나 부자세는 좀 찬성 의견이 많고요. 법인세는 좀 중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또 흥미로운 것이 북한과 평화 교류 정책하고 뒤쪽에 있는 국민 기본소득이나 부자세나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극우와 비극우 성향에서 찬성과 반대가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우 성향은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했는데 비극우는 또 찬성을 했고요.
또 국민기본소득이나 부자세나 이런 것들을 극우에서는 반대했지만 비극우에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같은 보수 성향에서도 이런 입장의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네, 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탄핵이 부당하다는 게 44%,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탄핵이 부당하다는 게 조금 더 많았고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을 때 87%, 뭐 거의 대다수가 잘못은 있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응답은 또 역시 극우 성향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대 대통령 호감도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높았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호감도를 높게 표현했는데 젊은 20, 30대는 사실은 이제 뭐 책에서밖에는 접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제일 높게 나온 것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FGI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사는 지난번 그 대법원 판결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조사를 했다면 좀 더 낮아지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2위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1%인데요. 이렇게 빨간 선 위로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이렇게 호감 있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태극기 집회를 참여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네, 있다는 대답이 11% 나와 있고 89%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참여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44%가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현 정부가 서민을 어렵게 한다, 또 부정부패가 있다 이런 대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가를 물어봤더니 있다는 대답이 22%가 나왔고요. 없다는 대답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극우 성향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불참자들에게 왜 참여하지 못했는가를 물어봤는데요. 30%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 교통이 불편하거나 내가 사는 지역에 태극기 집회가 없다는 게 20%, 합하면 이제 현실적인 여건, 뭐 환경적인 여건이 한 50%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16%는 너무 언행이 과격해서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태도나 언행이 과격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도 일정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를 물어보니까 38%는 원래가 정치적 집회는 관심이 없다, 멀리 한다는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7%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대답이었고요. 20%는 태극기 집회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별로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념형들의 대답은 주체나 주도하는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많이 나왔고요. 행동형과 소극형은 원래 정치 집회를 멀리한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고, 진보형은 태극기 집회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해서 그 유형에 따라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태극기 집회를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한 번 참여한 사람이 36%, 두 번이 25%, 세 번이 17%, 그리고 쭉 가면 10번 참여했다는 사람도 11% 차지하고 있어서 꽤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 참여한 사람도 한 번 있고요. 평균은 3번 정도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념형이 4.55번 평균 4번 이상 참여했다고 해서 참석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율은 행동형이 더 높았는데 참여 횟수는 이념형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념형이 많이는 아니지, 비율로는 많지 않지만 더
많이 횟수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직분으로 보면 목회자 항종직 쪽에서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도록 나를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니까 가장 많은 44%는 없고 스스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같은 교회 교인 목사님이 18%, 또 마지막에 다른 교회 교인 목사님이 2%, 합하면 대략 한 20% 정도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태극 집회 가도록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자신이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 37%는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이 중에서도 15%가 같은 교회 교인 목사님, 또 10%가 다른 교회 교인 목사님이라고 해서 대략 한 25% 정도 교회를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한 평가를 확인했는데요. 태극기 집회가 필요한가를 먼저 보니까 57%는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삼가야 된다. 필요하기는 한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대답이고요. 9%는 꼭 필요하다. 6.6%도 역시 꼭 필요하다 이런 대답인데 27%가 필요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를 합하면 한 7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도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극우 성향은 40% 이상이 필요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70%가 참석할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23%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대중 집회가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극우 성향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60대에서 참여 의향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대답은 35%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고 있어서 실망했다는 대답이 있고요. 또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28%, 그런데 일부 지나치지만 동의한다가 24%, 또 7%는 적극 지지한다는 대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를 합하면 한 30% 정도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응답은 전체 개신교 중에 보수층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보수층 중에서 30%가 지지한다는 것이고요. 전체 개신교를 보게 된다면 대략 보수층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한 9%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은 쪽에서 지지가 높고 교회 직분으로는 목회자 항존직에서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목사나 기독교가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62%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23%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념형과 행동형의 의견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진보형과 소극형은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으로는 목회자 항존직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았는데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 30%가 채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극우 성향은 만족한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불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2순위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전광훈 목사 등 연사의 발언이 너무 과격하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불경스럽다는 대답, 또 일부 참석자들의 언행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연사들의 발언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이 1순위만 보면 이제 5.2%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제일 적었지만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5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도 다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극우 성향은
다른 참석자들의 언행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보형과 소극형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더 불만스럽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긍정적인지 만족스러운지를 물어보니까 1순위, 2순위 같이 물어봤는데요. 현 정부에 경고를 할 수 있다가 78%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것은 우리가 FGI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에서 비판을 해서 속이 시원하다, 마음껏 비판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48% 얘기하고 있고요. 집회 나와서 진실할 수 있다, 또 나라를 구하는 운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다양한 심리적 만족감도 같이 얘기하는 반면에 비극우 성향은 현 정부에 비판할 수 있다라고 다소 기능적인 쪽에 더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15 태극기 집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기에 열렸기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필요했는가를 물어보니까 68%가 자제했어야 했다는 응답이고요. 28%만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필요했다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극우 성향에서 필요했다는 대답이 과반수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48%는 주최 측이 잘못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50% 가까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28%는 정부의 방역 실패다. 19%는 정부가 보수 인사에게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있었죠. 또 통계 조작이다. 5%가 나와 있는데 결국 나머지 3개는 결국 정부의 문제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게 되면 주최 측의 문제다라는 입장과 정부 문제라는 게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극우파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요. 극우파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이제 FGI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설문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친북 좌파는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답하는 게 제일 많았고요.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 보면 그 다음으로 언행이 과격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게 성향상 이념만으로만 우익이 아니라 언행이 과격한 사람, 또 29%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비슷하게 이제 30%가 언제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우익이 아니라 행동이 또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설명들을 아래 써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진보형 같은 경우에는 극우파가 언행이 과격한 사람, 이런 대답이 되게 높고요. 말이 안 통한 사람, 이런 인식도 높아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극우파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는데 극우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극우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56%, 절반 이상이 극우파가 일부 과격한 점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대답이었고요. 소수지만 6%는 극우파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62%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형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9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극우 성향은 부정적인 태도가 또 절반 이상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대조가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극우파라고 하기 어렵다, 아니다라는 대답이 81%, 뭐 극우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19%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극우파라고 하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 이제 크게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극우 성향이라고 보는 유형에서는 더 많이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쭉 소개를 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함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극우 개신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조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딱 집어서 몇 %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군집 분석 결과에서 이념형과 행동형이 41%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 극우라고 하기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스스로 보수의 정도를 구나 10이라고 선택해서 매우 보수, 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가량 되는데 요건 이제 주관적인 평가니까 또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준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한 사람과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극우라고 대답한 사람이 19%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좀 적게 대답했을 것 같고요. 또 정광훈 목사 지지자가 30%가량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구급파는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한 41%까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전체 개신교인 중에는 6%에서 한 12%, 그러니까 대략 9%나 10%가 극우 성향의 개신교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 성향이 교회에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앞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 성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교회 요인이 한 20%가량 되고요. 또 본인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태극기 집회 참여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또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광 목사 지지하는 비율이 한 30% 되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딱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보수 의식이나 극우 성향의 교회 관련 요인이 일정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성향이 문제인가? 네, 당연히 보수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나 진보 성향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회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현실 유지와 기득권 수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마저도 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진보 정권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이념에 바탕한 비판이 된다면 이런 일종의 색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풍부한 사상 발전을 하는데 걸림이 될 뿐만 아니라 편가르기가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편향된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또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이나 우파 정권 시절에는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만,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만 유독 정치 관련 설교를 한다면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좌파 경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조사가 우리가 극우를 집중해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극좌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나친 그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운동이나 사회에 대한 의사 표현도 결국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익이나 좌익이나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을 해야 되고요. 어떤 당파성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공선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가 했던 창조적 긴장관계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기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 현실,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밀착돼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분리가 돼도 문제겠죠. 분리가 된다면 이제 현실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단절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너무 동질화, 동화된다고 하면 결국 현실 정치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초월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너무 거기에 우리가 동일시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적당한 비판도 하고 뭐 좋을 때는 뭐 지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갱신하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